혹시 당뇨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환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식습관과 운동 부족, 생활습관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는 대표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고혈당이나 당뇨의 경우 약물만으로 치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인구 605만 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 이는 2010년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30세 이상 성인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당뇨병학회에서는 40년 뒤인 2050년에 당뇨병 환자가 59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 수치만 보더라도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 전 단계 또는 전당뇨라고 부르며 당뇨병 진단 기준에 미치지 않을 뿐 정상적인 혈당 수치보다는 높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2020년 기준 전당뇨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수는 2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40%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예비군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신체의 경우 공복혈당은 100아래를 유지하고 식후혈당은 140 이하를 유지하지만 전당뇨 단계에는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고 식후혈당 또한 140이 넘어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병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뇨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당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야 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혈당 관리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2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관리법으로 식사량만 줄이면 혈당이 확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닌데요. 비만 당뇨가 아닌 마른 당뇨의 경우 반대로 체중을 찌워야 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정보는 체중 감량을 하면 혈당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음식 하나만 조절한다고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혈당을 낮추지 못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계속 상승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생활습관 3가지와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마지막으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선생,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혈당 조절을 위해 12시간 이상 공복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깨어있어 음식을 늦게까지 먹게 되고 아침을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12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대사와 관련된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식사를 쉬는 시간 동안 인슐린 분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중간에 간식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식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쉬지 않고 먹는 식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만 지키면 당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한데요.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 2번째가 바로 스트레스 방치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 잘 챙겨 먹고 음식과 운동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 분비와 신진대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만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수치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코르티솔이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는 29세부터 66세 근로자 5,3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조사한 결과 연구 진행 중 300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부르는 최악의 습관은 정제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이란 식물의 원재료에서 미네랄과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대부분 제거하고 당분만 남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식빵과 통밀빵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흰빵 섭취 1시간 후 혈당은 200 정도로 나오고 통밀빵은 140 정도로 흰빵과 비교했을 때 통밀빵은 혈당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조절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언젠가는 식욕이 폭발하여 과다 섭취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단번에 제한하지 마시고 통곡물과 콩, 고구마, 귀리 등 비정제 탄수화물로 대체하여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당뇨 예방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식이섬유 등을 먼저 섭취하여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고기보다 채소, 밥보다 생선, 빵 순서로 식사하는 것을 권장했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섭취를 권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추천하는 접시 식사법이 있는데요. 넓은 접시에 4분의 1은 통곡물, 나머지 빈 부분은 단백질과 과일, 채소로 채워서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식후 바로 움직이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동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죠. 이 패턴은 먹은 것에 비해 움직이는 시간이 현저히 낮아 식사 시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간식을 먹지 않았고 공복을 유지했더라도 신체 활동량에 비해 탄수화물 섭취가 크고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인슐린은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과 먹는 종류에 상관없이 식후 계단을 오른다든지 잠깐이라도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최악의 습관에서 언급되었던 정제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모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쌀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쌀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것에 비해 당뇨 환자 수는 늘고 있다고 하니 단순히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흰 설탕과 흰 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중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무기질, 영양소가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우리 몸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다면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예를 들어 잡곡, 통밀, 고구마, 과일, 채소 등이 있습니다. 잠깐,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당뇨라 하지만 도움이 되는 기적의 식재료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적의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린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3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기적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기름이나 각종 소스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리인데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주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기적의 음식 2번째는 당근인데요. 다른 채소에 비해 당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해 볶아 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간편하게 주스로도 드셔보세요. 대부분의 과일은 주스로 만들게 되면 당 흡수가 올라가 권하지 않지만 당근의 경우 주스로 만들어 먹더라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생과일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 당 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포만감도 별로 없어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당 수치도 높아집니다. 되도록이면 생과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 2번째는 음료인데요. 쉽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음료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음료 한 병에 각설탕이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 아무리 식단 관리를 했더라도 음료 한 잔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답니다.
그럼 제로 음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제로 슈가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드셔보면 분명 단맛을 느끼실 겁니다.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로 음료는 당뇨와 상관없냐는 질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었지만 2021년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뇨병학회에서도 열량 없는 인공 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달달한 믹스커피인데요. 설탕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인데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1.5스푼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하루에 믹스커피 여러 잔을 마시거나 꾸준히 마셨을 때는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위함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추천드립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을 때와 당근을 먹을 때 어느 것이 눈 건강에 더욱 효과가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당근을 먹을 때입니다. 영양제는 루테인 영양소 한 가지만을 공급하지만 당근에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함량도 높아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또한 눈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영양 공급을 도우며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눈 건강을 좋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의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흡연을 하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이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1개에 소금 1스푼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 썰어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누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시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와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가 됩니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겨울이 오면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만들어 겨울 내내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신가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은 생강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스 관절염과 근육통, 그리고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도우며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이랍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서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공자는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고 우리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롤,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유해물질을 제거해줘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 할 수 있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의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방법에 따라 그에 맞는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 드신다거나 물에 담궈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거나 아니면 생으로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돕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 기능을 도와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죠.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은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하죠.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과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궈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회복에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이나 신장 그리고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탄수화물 폭탄으로 알려진 감자는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잘못 드시면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자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삶아 먹고 데쳐 먹고 튀김으로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도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랍니다. 감자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에 있는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자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혈액이 산성화되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현상도 예방해 줄 수 있는데요. 칼륨이 바로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칼륨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종아리 근육의 경련이나 손발 저림의 증상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데요.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칼륨이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여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감자의 조리 방법은 정말 많고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조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처럼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기름을 사용해 감자를 조리하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랍니다.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각한 위험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열의 온도로 조리를 할 때 만들어지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크릴아미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감자를 튀겨서 조리하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감자는 물속에 넣어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세포가 변형되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암세포가 생성되는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여러 심장 질환을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지방 성분이 과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과산화된 지방은 피부를 노화시키고 주름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답니다. 또한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거의 대부분은 껍질을 벗겨내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니 오늘부터는 감자를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항은 감자의 조리 방법에 따라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생감자 껍질 1g의 클로로겐산이 1mg, 감자를 삶았을 때는 0.6mg, 찜기에 쪘을 때는 1.6mg 정도로 생감자일 때보다 늘어났고 구웠을 때는 0.2mg으로 소량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감자를 물에 넣고 삶았을 때는 그 물에 클로로겐산이 녹아 버려지게 됩니다.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먹게 되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구토와 발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그 위험한 솔라닌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이 도대체 뭐길래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솔라닌은 식물 스스로가 해충,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솔라닌의 독성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복통과 두통,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285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독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에 넣고 아무리 삶아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솔라닌의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빠른 속도로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자는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버터를 이용한 조리 방법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감자도 버터에 조리하다가 치즈를 올려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와 함께 드시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심혈관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죠.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아지게 하는데요. 거기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많은 여러 손상을 입게 되고 혈압이 높아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떤 음식과 먹을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여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 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콩에 함유된 단백질보다도 좋은 단백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지방과 비타민 A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여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줍니다. 또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우유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줄 수 있죠.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의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 들어있는데 이 양은 사과보다도 3배나 많은 양이랍니다. 감자의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 또한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데 비타민C가 콜라겐의 조직을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조리하실 때에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감자의 풍부한 아르기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항염작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산성화가 되면 여러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양파는 감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인데요.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한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특히 염증을 제거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준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함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C가 만나게 되면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되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온몸 구석구석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하여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혈관성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드시게 되면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긴 시간 공급해주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발열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에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지요.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1000mg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며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어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데 탁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의 부족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3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증상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고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명률이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의 7배나 많이 들어있어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의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 암세포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된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작용도 하여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신다면 해결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이 호르몬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뼈 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잘 된답니다. 혹시 음식을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 계신가요? 위장이 약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될까요?